태평양 전쟁하면 생각나는 군사장비 중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일본 측은 야마토급 전함과 제로센,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헬캣 전투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헬캣 전투기의 경우 1944년 6월 마리아나 제도 상공에서 약 300기의 일본군 함재기를 격추시키면서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을 이뤄내기도 한다. 다만 진주만 공습의 강렬한 인상과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격이 주는 인상 때문에 필리핀의 해전 전까지 일본이 제공권을 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미군에게는 헬캣 전투기 이전에도 제로센 못지않은 함재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함재기는 비록 제로센과 비교해 특출난 점이 없는 어찌 보면 평범한 함재기였지만 오히려 평범했기 때문에 제로센과 달리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전장에서 살아남아 개량되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평범하게 치명적인 전투기 F4F 와일드캣이다. 구라망은 재앙입니다. 아무리 맞춰도 떨어지질 않아요. 신참들은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제로센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사카이 사부로가 생전에 했던 말로 알려진 말이다. 구라망은 일본어로 구르먼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회사는 와일드캣부터 톰캣까지 부류의 전투기를 생산한 유명한 전투기 메이커 회사이다. 오늘의 주인공 F4F 와일드캣은 구르먼이 미 해군에게 처음으로 납품한 단협 전투기이다. 1930년에 접어들자 미 함재기로 사용하던 F3F는 구식화되어 미 해군은 새로운 함재기를 필요로 했었다. 이에 공개 경쟁 2차 결과 두 후보가 남았다. 하나는 브루스터사의 F2A 버팔로였고 하나는 구르먼사의 F4F 와일드캣이었다. 그러나 와일드캣의 초기형은 형편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와일드캣의 초기 설계는 단협기가 아닌 복엽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항공모함에 착함할 때 저속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된 설계였다. 하지만 당시 항공기 트렌드는 복엽기에서 단협기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는 항공모함의 함재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미 해군의 단협기 요구에 당황한 구르먼은 부랴부랴 복엽기로 설계 중이던 도면을 폐지하고 단협기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겨우겨우 양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와일드캣은 구르먼이 미 해군에 처음 납품한 단협기이자 이후 나올 캣 시리즈의 마던니급 지위를 가지게 된다. 와일드캣은 처음에 복엽기로 설계되었기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때 당시 단협기 설계 트렌드는 동체 아랫부분에 부착되는 저익 구조가 유행이었다. 영국의 페어리 풀모와 일본의 제로센이 이런 형태를 따랐다. 하지만 와일드캣의 경우 날개 뿌리가 동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중익 구조를 택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와일드캣은 이전 모델인 F3F처럼 복엽기로 기획했다가 급하게 설계를 수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다. F4F 와일드캣은 프렛 휘트니 R18307용 복열 공랭 엔진으로 출력 1200마력, 최고속도 515km, 무장으로 12.7mm 사정을 탑재했다. 당시 7.7mm 기관총을 탑재하는 게 표준인 걸 가정하면 그것보다 약하지는 않은 화력이지만 그렇다고 화력이 강하지도 않은 당시 기준으로도 평범한 함상 전투기로 제작되었다. 특히 당시 비슷한 시기에 양산된 제로센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센은 최고속도 533km이며 7.7mm 기총 2정과 20mm 기관포를 2정 장착해 와일드캣보다 빠르고 훨씬 더 고화력을 자랑했다. 이처럼 와일드캣은 제로센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실전에 투입된 제로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첫 실전 투입은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이었다. 대서양에서 독일 공군과 맞서야 했던 영국 해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페어리 풀모의 느린 속도 때문에 더 빠른 신예기를 요구했다. 영국은 당시 막 양산이 시작된 따끈따끈한 신예기이던 와일드캣에 눈독을 들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와일드캣은 양산이 시작되자마자 영국 해군에서 마틀렛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채용돼 영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영되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와일드캣이 본격적이며 대규모로 사용된 곳은 누가 뭐라 해도 태평양 전장에서이다. 와일드캣의 태평양 전선 첫 실전은 진주만 공습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웨이크 섬에서였다. 이 섬을 점령하려 했던 일본군과 맞서 4대의 와일드캣은 일본 함대에게 기관총과 폭탄을 투하하며 저항한다. 이때 와일드캣은
구축함 키사라기에게 폭탄을 투하해 침몰시키는 전과를 거두어 미군의 태평양 전쟁 첫 수상한 격침 사례로 기록된다. 비록 미군의 분투에도 전력 차이로 인해 웨이크 섬은 점령당하지만 와일드캣은 웨이크 섬에서의 전과를 시작으로 미 태평양 함대에 소속돼 있던 모든 항공모함에 빠르게 배치되면서 무운을 쌓기 시작한다. 사노의 해전, 미드웨이 해전, 솔로몬 제도에서의 공방전까지 1943년 중반까지 최일선에서 일본군과 상대하며 미군의 든든한 일꾼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렇듯 와일드캣은 사실상 미국이 제대로 반격에 나서기 전까지 전선을 지탱하며 일본군의 공세를 몰아낸 장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에서는 제로센과 헬캣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항공기였다. 심지어 헬캣이 나오기 전까지 와일드캣보다 제로센이 더 우위였고 이 때문에 전쟁 초기에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선전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와일드캣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카탈로그 스펙을 보면 속력과 작전 고도, 항속 거리 등의 지표에서 제로센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마치 게임 아이템을 보는 것 마냥 카탈로그 스펙을 따져보니 제로센이 와일드캣보다 더 우위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제로센은 와일드캣과 비교해 900kg 이상 가벼웠기 때문에 와일드캣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 때문에 제로센과 와일드캣이 교전을 한다면 제로센이 조금 더 우위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은 게임이 아니며 전장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와일드캣의 경우 제로센과 가장 차이나는 점은 전투력이 아닌 생존성에 있다. 와일드캣의 칵핏은 조종석 방탄판은 물론 캐노피에는 70mm 두께의 방탄 유리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연료 탱크에는 자동 방로 설비가 있어 설사 연료 탱크에 맞더라도 기체 전체가 화재에 휩싸이는 것을 막았다. 이런 방어력은 단순히 파일럿들을 살리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었으며 이런 튼튼함을 살려 타치 위브라는 전술을 개발해낸다. 타치 위브는 2인 1조로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지켜주면서 비행하는 전술이며 이 방식을 통해 와일드캣은 제로센보다 카탈로그 스펙에서 떨어지는 상승력과 선회성을 커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인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무전기의 존재 때문이다. 당시 제로센은 변변찮은 무전기가 없어서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와일드캣은 모두 무전기가 있었으며 이 무전기를 통해 편대원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다. 이 작은 차이는 생존을 할 수 있냐 없냐일 정도로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와일드캣의 기체는 매우 튼튼했다. 앞서 언급했듯 와일드캣은 파일럿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콕핏 설계는 물론 양력을 받는 날개도 가능하면 튼튼하게 설계를 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와일드캣은 급강하할 때도 안정적으로 조향이 가능했다. 이렇듯 튼튼하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조향 덕분에 와일드캣은 강화 속도에 큰 제한이 없었다고 하며 이 점은 바로 붐앤줌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붐앤줌이란 상대보다 높은 고도의 위치에 있다가 적이 발견되면 강화해 적을 공격하는 전술이다. 이 전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강화한 뒤 공격에 실패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도 비교적 안전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표준적인 교전 방법으로 채택했으며 고도와 속도를 이용한 붐앤줌은 에너지 파이팅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로센과 큰 차이가 났다. 제로센 초기형인 21형의 경우 최대 제한 속도가 630km 남짓이었는데 이 속도 이상으로 비행하면 말 그대로 기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처럼 와일드캣은 전투기로서 갖춰야 되는 요소를 모두 갖춘 채 태어난 어찌 보면 평범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히려 함재기로서는 장점으로 작동하는 것이었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진 전투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와일드캣은 적 전투기와 맞설 수 있는 영국 해군 항공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항모 운용을 위해 적용된 설계는 이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영국의 설계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와일드캣은 훌륭한 기동성, 화력, 그리고 작전 반경과 지속성을 갖춘 잠재력이 뛰어난 전투기였다. 이를 본다면 와일드캣은 훌륭한 함재 전투기임이 분명하다. BF-109, 스핏파이어 같은 살인기계가 널려있는 그것도 독일 공군이 건재하던 2차 대전 초기 대서양 전장에서 이런 말을 들은 거 보면 확실히 좋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대서양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영국, 독일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본을 상대로 하는 태평양 전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로센은 저속 선회전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500km 이상의 고속이 되면 조향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등의 단점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불가능한 전투기였다. 비록 와일드캣은 저속 선회전과 상승률에서는 극단적으로 경량화되어 있는 제로센을 이기지 못했으나 뭐 하나 빠지지 않은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작전 방향과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균형 잡혀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태평양 전장에서 제로센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도 태평양 전쟁 초기에 제로센과 와일드캣의 교환비는 1.5대 1로 사실상 거의 동등한 이유는 와일드캣의 성능이 제로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일본 파일럿들이 우수한 실력을 가진 것에 비해 미국 파일럿들은 풋내기 신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풋내기 파일럿들과 베테랑 파일럿들이 뒤섞인 전장에서 제로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비슷한 격추세수를 보여줬다는 건 제로센보다 훨씬 우월한 전투기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교환비는 단순히 격추 수일 뿐, 파일럿들의 생존 여부까지 따지면 태평양 전쟁 초기 동생인 F6F 헬캣이 나오기 전에도 태평양의 하늘에서 와일드캣이 조금 더 우세를 차지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와일드캣의 개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와일드캣 초기형인 F4F-3 모델까지는 날개가 접히지 않았지만 F4F-4 모델부터는 날개 뿌리까지 접히며 항공모함의 적재 시 부피를 줄여 기존 모델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적재할 수 있었고 12.7mm 기관총이 4정에서 6정으로 화력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일드캣의 사진들은 바로 4형 모델들이며 와일드캣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와일드캣의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43년 말부터 미 해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는 헬캣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정규 항공모함 항공대에서는 점점 밀려나는 추세였지만 크기가 작아 좁은 활주로밖에 없던 호위 항모의 와일드캣은 짧은 활주로만 필요로 해서 호위 항모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호위 항모에서 운영하기 적절한 형태로 개량되었는데 와일드캣 FM1부터 기총을 6정에서 4정으로 줄이는 대신 날개 아래에 하드 포인트를 달아 5인치 로켓을 탑재할 수 있게 하여 공격 성능을 더 확장한다. 그리고 FM2부터 1200마력 엔진을 교체해 1350마력으로 교체하고 고출력 엔진을 제어하기 위해 기존보다 좀 더 큰 수직 미익으로 교체한다. 이처럼 와일드캣은 최전선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호위 항모에서 사용하도록 개량하며 격추되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쓸만했던 것에 비해 제로센의 경우 후기형인 52형은 여전히 별다른 개량 없이 1130마력밖에 안 되었고 그나마도 기체 강도 강화와 방탄 설비 등을 장비해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즉 일본은 52형 제로센은 1944년부터 태평양 전선에서는 헬캣과 콜세어 등이 주력 함재기로 날아다니는데도 와일드캣 F4F-4형과 좋게 봐야 비슷한 수준의 항공기를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 결론을 내리면 와일드캣은 내실이 튼튼한 항공기였으며 제로센처럼 항공기 제작에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은 채 1200마력 엔진에서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항공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평양 전쟁 개시부터 43년 중반까지 최전선에서 전선을 지탱했으며 이후에 동생들에게 자리를 물려준 후에도 호위 항모의 함재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미 해군의 든든한 일꾼이었다. 이렇듯 와일드캣은 견실 그 자체인데 비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아쉽게도 진군하는 일본군에 의해 제로센에게 격추되는 등 무력한 이미지로 그려져 와일드캣은 제로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태어날 때부터 기본에 충실한 견실 그 자체였으면서도 후에 개량이 되면서도 전쟁 끝까지 전선에 남아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와일드캣을 보면 무기의 카탈로그 스펙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춰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와일드캣은 현대에도 알려주고 있다.